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기와지붕이 으리으리한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사람의 발길이 드물고 바람이 불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여 밤이 되면 더욱 고요하고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소박하게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살았지만 마을 한가운데 솟아있는 최부자의 집만은 유독 담장이 높고 대문이 굳게 닫혀 있어 지나가는 바람조차 그 집 앞에서는 잠시 숨을 죽이고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네 집의 기와는 어찌나 윤기가 흐르고 매끄러운지 달빛이 비치면 마치 검은 뱀이 지붕 위를 휘감고 있는 것처럼 번들거려 보는 이로 하여금 괜한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최 부자는 인근 고을에서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논밭을 가진 큰 부자였으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고 성정이 고약하여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곳간에 쌀이 썩어날 정도로 가득 차 있어도 가난한 이웃에게 쌀 한 톨 내어주는 법이 없었으며 오히려 소작농들이 흉년이 들어 굶주릴 때조차 비톡촉을 멈추지 않아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만드는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안방마님 또한 남편 못지않게 인색하고 독한 성품을 지녀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매일같이 고된 시집살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찌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지 안방에서 고함을 한번 지르면 부엌에 있는 쥐새끼들조차 놀라 도망갈 정도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최 부자네 집마당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이 나무는 사시사철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깊어 집안의 역사를 모두 지켜본 듯한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 아래에서는 웃음소리보다는 하인들의 한숨소리와 매질을 당하는 비명소리가 더 자주 들려왔기에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져 마당을 뒹굴 무렵 최 부자네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듯하여 밤잠을 설치는 하인들이 늘어났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알 수 없는 스산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덕구라는 이름의 늙은 머슴이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부터 최 부자의 아버지 대에서부터 이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터라 집안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덕구 노인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마당을 쓸다가도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말 못할 사연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추운 겨울날 갱겹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이 집에서 쫓겨난 어린 계집종 연화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부모를 잃고 이 집에 들어와 온갖 되르니를 도맡아 했으나 주인 마님의 비단 옷감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한 뒤 한밤중에 내쳐졌던 아이였습니다. 덕구 노인은 그때 몰래 주먹밥 한 덩이를 쥐어주며 눈물로 배웅했던 기억이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줍 하나를 튕기며 올해 걷어들일 소작료를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안방마님은 아랫사람들을 닥달하여 겨울 김장을 준비하느라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최 부자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올해는 흉년이라 놈들이 쌀을 덜 가져올 것이 뻔하니 미리 닥달하여 고열을 짜내야
내 곳간이 비지 않을 것이다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심술궂은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낯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난데없는 소란이 일자 최 부자는 찌푸린 얼굴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들과 화려한 깃발을 든 군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마을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는데 관리는 황실의 문양이 새겨진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며 엄숙한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황후마마께서 조만간 고향을 방문하여 민심을 살피실 예정이니 이 고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최 부자의 집을 행궁으로 삼아 며칠 머무르시겠다 하셨소. 이 청천벽력 같은 아니 가문의 영광과도 같은 소식에 최 부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안방마님 또한 불이 나게 달려나와 엎드렸지만 속으로는 기쁨과 당혹감이 교차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이고, 황후마마라니 이 누추한 시골 구석에 천한 것들이 사는 집에 나라의 국모가 오신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녀는 호들갑을 떨며 하인들을 재촉해 대문을 활짝 열고 관리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는데 그것은 황후마마가 왜 하필이면 한양에서 멀고 먼 이 산골 마을까지 그것도 굳이 자신들의 집을 콕 집어 머물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그런 걱정일랑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황후를 잘 대접하여 벼슬자리라도 하나 얻어볼까 하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그날부터 최 부자네 집은 발칵 뒤집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곳간을 열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기둥과 마루를 닦고 또 닦아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반질반질하게 만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녀석들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손이 보이지 않게 움직여라. 만약 황후마마 오시는 날 티끌 하나라도 눈에 띄면 너희들 뼈를 추려낼 줄 알아라. 그의 고함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고 하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쓸고 닦느라 손발이 부르터 갔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비단 이불을 새로 짓고 귀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읍내로 장터로 쉴 새 없이 보냈습니다. 그녀는 평소라면 돈 아까워 벌벌 떨었을 일에도 이번만큼은 아낌없이 돈을 뿌렸는데 이는 오로지 황후의 눈에 들어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 부자네 집에 유난스러운 준비 과정을 수군거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니, 그 욕심쟁이 최 부자가 황후마마를 맞이한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노릇이구먼.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덕을 쌓기는커녕 악행만 일삼던 사람들이 귀한 분을 모신다니. 혹시라도 마마께서 그 집의 흉흉한 기운에 체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일세. 촌로들은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최 부자는 그런 소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집치장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는 대문 기둥을 새로 칠하고 정원의 나무를 다듬으며 낡은 기와를 교체하는 등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덕구 노인은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낙엽을 쓸며 화려하게 변해가는 집안 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왠지 모르게 이번 황후마마의 방문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황후마마께서 이 척박한 곳까지 오신단 말인가. 게다가 이 집의 내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을 터인데 덕구 노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눈보라 치던 밤, 억울하게 쫓겨나던 어린 연하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주인님,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애원하며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최 부자는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하여 아이를 눈밭에 내동댕이 쳤고 안방마님은 찬물을 끼얹으며 저주를 퍼부었더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최 부자 부부는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임자, 이번 기회에 우리 집안이 크게 일어날 걸세. 황후마마께서 우리 집 음식 솜씨와 정갈한 가풍을 보시고 감탄하시면 내 이름으로 된 벼슬첩지 하나 내려주시는 건 일도 아닐게야. 그는 벌써부터 높은 관직에 올라 떵떵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방마님은 남편의 들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돌아누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그런데 왜 자꾸 등골이 오싹하고 꿈자리가 사나운지 모르겠소. 혹시 우리가 예전에 몹쓸 짓을 했던 그 아이. 연화 생각이 나서 말이오. 최 부자는 아내의 말에 버럭 화를 내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좋은 날에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게야. 그깟 계집종 하나 내친 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궁상맞게 그 타령이야. 죽어서 귀신이 되었어도 내 집 문턱은 못 넘을 테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잠이나 자. 그는 씩씩거리며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창문의 괴물처럼 어른거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지만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은 끈질기게 그녀의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지만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날씨는 여전히 음산했습니다. 최 부자는 간밤에 불길한 기분을 떨쳐내려는 듯 아침부터 하인들을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부엌 바닥에 물기가 하나도 없게 닦아라. 마당에 떨어진 낙엽은 보이는 족족 주워 담고 대문 박심리까지 길을 닦아 놓아라. 그의 호통에 하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종동걸음을 쳤습니다. 부엌에서는 떡을 찌고 고기를 삶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냄새가 구수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비릿하고 역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인들의 원망이 서려 있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덕구 노인은 장작을 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치는 햇살이 마치 누군가의 서늘한 눈빛처럼 느껴져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황후마마가 도착하기로 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최 부자는 비단 옷을 새로 지어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연습을 했습니다. 황후마마,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사옵니다. 누추하지만 편히 쉬시옵소서. 그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굽실거리며 인사를 연습했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경박하고 우스꽝스러운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지경이었습니다. 안방마님 또한 머리에 온갖 비녀를 꽂고 화장을 짙게 하여 늙은 얼굴을 감추려 애썼지만 탐욕과 심술로 굳어진 주름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을 꾸미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텔리를 틀고 있는 추악한 본성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날이 다가오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긴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와 함께 웅장한 나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길가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최 부자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청사초롱이 줄지어 매달려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대문 앞에 멍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 식은땀을 흘리며 황후의 행차가 당도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손은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떨림인지 아니면 다가올 운명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인지는 그들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또라니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자 최 부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저 멀리서 금색 까마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고귀한 분이,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이 집의 문지방을 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당산나무에 까마귀 떼가 날아들어 불길하게 울어대는 아침이 밝아왔고 최 부자네 집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게으름을 피우며 하품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닭이 채 울기도 전인 새벽녘부터 온 집안 식구들이 일어나 부산을 떨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커다란 가마솥 3개에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있었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집안을 가득 채우니 마치 안개 낀 산속에 들어온 듯 몽환적이면서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을 쓸어내느라 발바닥에 불이 날 지경이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큰일을 앞둔 긴장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혹여나 먼지 한 톨이라도 눈에 뜰세라 매의 눈으로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비단옷이 구겨질까 노심초사하며 하녀들에게 연신 잔소리를 퍼붓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더 높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저기 저 문살에 낀 거미줄은 대체 언제 치울 셈이냐. 귀하신 분이 오시는데 저런 흉물스러운 것을 보이면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그녀는 손가락질을 해대며 호통을 쳤지만 정작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헛기침을 하며 마른 목을 축였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수시로 확인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 미소는 금세 일그러지곤 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어린 연하가 울부짖으며 끌려나갈 때 지어 보였던 독한 표정이 거울 속 늙은 자신의 얼굴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아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던 덕구 노인이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최 부자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덕구 노인은 이 집안의 산증인이나 다름없는 인물로 최 부자가 코올리게였던 시절부터 그를 지켜봐 온 터라 하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최 부자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어 보는 사람마저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 앞에 멈춰서서 깊게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아오나 이 늙은이의 노파심에 한 말씀 올립니다. 최 부자는 한창 예민해져 있던 터라 덕구 노인의 말이 곱게 들릴 리 만무했으나 워낙 오랫동안
집안일을 돌봐온 노인의 말이니 일단은 드러나 보자며 찌푸린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려는 게냐. 쌀가만이라도 더 내놓으라는 소리라면 당장 입을 다물라.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지만 덕구 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간곡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날이 귀한 손님이 오실수록 집안의 겉모습보다 속을 정갈히 해야 하는 법입니다. 혹여나 우리 집안 구석에 억울한 원한이나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으로나마 빌고 털어내셔야 탈이 없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최 부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덕구 노인의 말에 최 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아침부터 재수없게 원한이니 뭐니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내 집안에 무슨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래 최 부자는 발을 쿵 구르며 덕구 노인을 위협했지만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날이 10년 전 그 아이 연아 말입니다. 그 아이가 쫓겨날 때 흘린 피눈물이 아직 이 마당 흙 속에 스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시는 황후마마께서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도 사람의 도리를 중히 여기실 터인데 우리가 지은 죄를 덮어두고 어찌 떳떳하게 그분을 맞이하겠습니까? 덕구 노인의 입에서 금기시되던 연화라는 이름이 나오자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삼킨 사람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 덕구 노인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그 천한 것의 이름을 내 앞에서 입에 올리다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못할까. 오늘 잔치만 아니었으면 내 놈뼈를 부러뜨려 놓았을 것이다. 최 부자의 악쓰는 소리에 주변에서 일하던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였고 안방마님 또한 방문을 열고 나오다 그 소리에 놀라 다시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덕구 노인은 슬픈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하고는 쓸쓸히 뒷걸음질 쳐 물러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당나귀처럼 처량해 보였고 바람에 날리는 흰 머리카락만이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했습니다. 덕구 노인이 물러간 뒤에도 최 부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마당을 맴돌았지만 노인의 말이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원한이라니. 그깟 계집종 하나 내친 게 무슨 대수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괜히 애꿎은 돌멩이를 발로 차며 투덜거렸습니다. 빌어먹을 노인네. 다 늙어서 헛것이 보이나. 황후마마가 오시면 큰 상을 받아 떵떵거리며 살 텐데 어디서 찬물을 끼얹어.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그의 손은 자꾸만 옷자락을 쥐어짜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안방마님은 방 안에 틀어박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덕구 노인의 말이 방 안까지 들려왔기에 그녀 또한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염주를 꺼내 들고 달달 떨리는 손으로 알을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비나이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일은 다 잊혀진 일 아닙니까?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무슨 탈이 나겠습니까?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행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연하가 머물던 방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행랑채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지붕의 잡초가 무성하고 문짝은 너덜너덜해져 흉물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안방마님은 황급히 하인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행랑채 앞에 병풍을 치던지 가마니를 쌓던지 해서 안 보이게 가려라. 황후마마께서 저런 더러운 꼴을 보시면 아니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랴부랴 낡은 멍석과 가마니를 가져와 행랑채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리면 가릴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그곳에서는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더 짙게 배어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마니가 들썩거리며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밖을 내다보려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소근거렸습니다. 아니, 그 댁에 황후마마가 오신다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아.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인데 하필이면 인심 사납기로 소문난 최부자네라니. 그러게 말이야. 혹시 황후마마께서 그 집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오시는 건 아닐까. 예전에 쫓겨난 그 아이 있잖아. 연화. 그 아이가 죽어서 원혼이 되어 황후마마를 이리로 이끄는 건지도 몰라. 아낙네들의 수다 속에 섞인 무서운 상상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최부자네 집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츠츠츠르.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지. 두고 보면 알겠지. 오늘 무슨 사단이 나도 날게야.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멀리서 둥둥둥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타고 넘어와 마을 전체를 진동시켰고 사람들의 가슴을 쿵쿵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대문 앞에 서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북소리가 들리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님이 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저승사자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안방마님은 덜덜 떨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소리가 너무 큽니다.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아요. 안방마님의 말에 최 부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라님이 행차하시는데 이 정도 위세는 당연한 거지. 쫄지 마. 임자. 마을 어귀의 모퉁이를 돌아 첫 번째 깃발이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수놓아진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물결처럼 밀려왔고 그 뒤를 이어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호위무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발을 맞추어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착하며 땅을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최 부자의 심장 박동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호위무사들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아서 감히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고 그들의 위험에 눌려 마을의 개들조차 짖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최 부자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되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렬의 중간쯤 이르러 드디어 황금색 가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명의 가마꾼이 맨 거대한 가마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지붕에는 봉황 장식이 달려있어 고귀함을 더했습니다. 가마 주변에는 궁녀들이 비단 부채를 들고 따랐으며 향로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라 길가에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매우 고급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글픈 느낌을 주는 묘한 향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마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숨이 턱턱 막혀옴을 느꼈습니다.
저 안에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타고 계신다. 그는 생각만으로도 오금이 저려왔고 자신이 준비한 음식과 잠자리가 과연 저분의 격에 맞을지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왔습니다. 안방마님은 가마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녀들이 부축하여 겨우 일으켜 세웠지만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마의 문틈으로 혹시나 황후의 얼굴이 보일까 싶어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지만 굳게 닫힌 가마문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들리는 끼익, 끼익 소리만이 그녀의 신경을 긁어대며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10년 전 겨울밤, 추위에 떨던 연화의 이빨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억울하게 매맞던 아이의 신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드디어 황후의 행렬이 최부자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두의 선장군이 손을 들어 행렬을 멈추게 하자 일제히 모든 소리가 뚝 끊기며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은 북소리보다 더 무겁게 최부자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장군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황후마마께서 당도하셨다. 주인은 나와 얘를 갖추라.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최부자는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최부자는 부들부들 떨며 멍석 위로 기어나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소인 최가 황후마마를 배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는 듯했고 평소에 거만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방마님도 남편의 옆에 나란히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이 조심스럽게 가마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의 흙바닥을 울렸고 그 진동이 최부자의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가마 문으로 쏠렸습니다. 덕구 노인도 멀찍이 떨어져서 숨을 죽이고 가마를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가슴 속에는 왠지 모를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잠시 후 가마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이 최 부자 부부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이 보였고 곧이어 고운 꽃신을 신은 발이 땅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황후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준비된 붉은 주단 위를 걷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멈춰 서서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최부자 부부가 엎드려 있는 곳이 아닌 마당 구석의 낡고 허름한 행랑채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공기는 여전하구나. 그 목소리는 분명 위엄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익고 서글픈 음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최부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꿈속에서라도 다시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목소리. 설마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고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마당에 서 있는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거세게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은 가을바람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 위압적이어서 숨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황후마마가 내뱉은 이 공기는 여전하구나라는 한마디는 마치 얼음장 같은 비수가 되어 최부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이마를 댄 채 눈동자만 굴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묘한 그리움과 서늘한 한기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안방마님은 이미 혼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땅바닥의 흙먼지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화려한 비단 치마는 공포에 질린 몸부림으로 인해 흙투성이가 되어 볼품없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황후의 호위무사들은 석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살기 등등한 눈빛은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가자매고 있었습니다. 황후는 붉은 주단이 깔린 길을 외면한 채 비단신을 신은 발로 거친 흙바닥을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사각거리는 비단 치맛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최부자의 심장은 조여들었습니다. 황후가 향한 곳은 안방마님이 급히 가리라고 지시했던 낡은 가마니로 덮여있는 허름한 행랑채 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속으로 아이고 거긴 안 되는데 거긴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입 밖으로는 감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신음만 삼켰습니다. 황후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마치 눈을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듯 익숙하게 마당의 돌부리를 피해 행랑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행랑채 앞에 멈춰선 황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하인들이 급하게 쳐놓은 낡은 병풍과 가마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눈빛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궁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황후의 옷자락에 묻은 흙을 털어내려 했지만 황후는 손을 들어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얗고 고운 손을 뻗어 거친 가마니의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거친 지푸라기 냄새. 예전에는 이것이 나의 이불이었고 나의 벽이었지. 그녀의 혼잣말은 아주 작았지만 바람을 타고 최 부자의 귀에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황후는 갑자기 옆에 서 있던 내관에게 눈짓을 했고 눈치 빠른 내관은 즉시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황후마마께서 보시기에 거슬리는 이 흉물스러운 가리개를 당장 치우거라.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혼비백산하여 달려들어 가마니와 병풍을 걷어냈습니다. 가리개가 치워지자 오랫동안 방치되어 칠이 벗겨지고 문창호지가 찢어진 초라한 방문이 드러났습니다. 그 문은 기울어져 있어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고 문고리 대신 숟가락 하나가 꽂혀 있어 가난의 흔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윽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가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문고리, 그 숟가락은 10년 전 연화가 문이 덜컹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꽂아두었던 바로 그 숟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황후는 천천히 그 낡은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녹슨 숟가락 문고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애틋했고 동시에 지나간 세월의 아픔을 확인하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숟가락은 아직도 여기에 있구나. 겨울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내가 꽂아두었던 것인데. 황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덕구 노인은 나무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노인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옷을 입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는 분이 바로 10년 전 추운 겨울밤에 쫓겨났던 그 작은 아이 연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의 가슴속에서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사색이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식은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연하란 말인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천한 계집종이 어떻게 황후가 되어 돌아왔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공포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만약 저분이 연하가 맞다면 자신과 아내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찬물을 끼얹고 밥을 굶기고 매질을 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땅이 갈라져 자신을 삼켜버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황후는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을 냄새였지만 황후는 오히려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은 거미줄이 쳐져 있고 바닥에는 쥐똥이 굴러다니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황후는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비좁은 그 공간이 한때는 그녀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방 한 구석, 자신이 웅크리고 잠들었던 그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먼지 쌓인 바닥에 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가슴을 찔러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황후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우물은 깊고 물이 차기로 유명하여 한여름에도 손이 시려울 정도였습니다. 황후는 우물 난간에 손을 짚고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푸른 물 위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우물물 참으로 차가웠지. 한겨울에 맨손으로 빨래를 할 때면 손가락이 끊어질 듯 아팠는데 그녀의 말에 안방마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빨래를 제대로 못한다며 한겨울에 우물물을 길어다가 연화의 머리에 부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랗게 질려 떨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황후는 곁에 있는 궁녀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궁녀가 금잔에 물을 따르려 하자 황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금잔 말고 저기 있는 표주박으로 다오. 예전처럼 그렇게 마시고 싶구나. 궁녀는 당황하여 머뭇거리다 우물가에 놓인 낡은 표주박에 물을 떠서 올렸습니다. 황후는 표주박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투박한 질감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그 물맛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것을 마시는 그녀의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덕구 노인이 용기를 내어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황후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덕구 노인은 황후 앞에 납작 엎드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물이 너무 차갑습니다. 체하시옵니다. 그 말은 10년 전 배고픔에 지쳐 찬물을 들이키던 어린 연화에게 덕구 노인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황후는 표주박을 내려놓고 덕구 노인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덕구 아저씨, 여전히 저를 걱정해 주시는군요. 황후가 덕구 노인의 이름을 부르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황후가 일개 하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이 집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이제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포를 넘어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끝장이다. 모든 게 끝장이야. 내 재산, 내 지위, 아니, 내 목숨까지도.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안방마님은 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너무나 큰 공포가 정신을 또렷하게 붙들고 있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외침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황후는 덕구 노인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낸 뒤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최 부자와 안방마님이 엎드려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단신이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고 마침내 황후의 발끝이 최 부자의 코앞에 멈췄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화려한 꽃신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 신발 위로 뿜어져 나오는 고귀한 기운과 서늘한 위압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황후는 한동안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최 부자 부부에게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아무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황후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근만근 무거운 고개를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목뼈가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황후의 얼굴은 역광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숙해지고 기품이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매와 입술, 그리고 오른쪽 눈썹 옆에 있는 작은 점은 분명히 그들이 기억하는 그 아이, 연화의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황후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매질을 하며 너 같은 것은 굶어 죽어도 쌀 한 톨 아깝지 않다고 소리쳤던 그 아이가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황후가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귀신. 아니,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공포와 경악으로 뒤범벅되어 괴상한 소리가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연하 아가씨야, 연하가 황후마마가 되셨어. 놀라움의 물결이 삽시간에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황후는 그런 그들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낮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느냐. 10년 전 도둑 누명을 쓰고 이 마당에서 피를 흘리며 쫓겨났던 그 아이를 기억하느냐. 그녀의 물음에 최 부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몸만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황후는 천천히 마당을 거닐며 과거의 상처를 하나하나 끄집어냈습니다. 저기, 저 감나무 아래서 나는 배가 고파 떨어진 감을 주워 먹었다가 매를 맞았지. 그리고 저 광 앞에서는 추위에 떨며 밤새도록 콩을 골라야 했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 부자 부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송곳이었습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인과응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최 부자네가 지은 죄를 이제야 받는구먼. 사람들은 황후의 등장이 가져온 충격적인 반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황후가 내릴 처벌이 얼마나 무서울지 알기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황후의 옷자락을 휘날리게 했고 그 모습은 마치 심판을 내리러 온 여신처럼 숭고하고도 두려워 보였습니다. 황후는 다시 최부자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재물이 많아 곳간이 터져나갈 지경이었으나 가난한 아이의 배고픔은 외면했다. 너희는 비단옷을 겹겹이 입어 따뜻했으나 채옷 입은 아이의 추위는 비웃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느냐. 황후의 꾸짖음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그들의 양심을 때렸습니다. 최 부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읍소했습니다. 마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인이 눈이 멀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타시며 피가 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황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녀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감도는 긴장감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화산과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이 엎드려 있는 마당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그 침묵은 마치 1000개의 바늘이 되어 두 사람의 전신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황후의 서슬 퍼런 꾸짖음이 끝난 후 최 부자는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흐느끼며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비단옷이 살갗에 달라붙었고 그 축축하고 불쾌한 느낌은 그가 지금 처한 비참한 상황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얼굴을 땅에 파묻은 채 자신의 보석 장식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살려달라는 말만 웅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악독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죗값으로 당장이라도 목이 달아날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황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훔쳤다고 했던 그 비단 옷감을 기억하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너희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실에만 분노하여 나를 매질했다. 황후의 말에 안방마님은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실 그 비단은 안방마님이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었고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연화는 쫓겨난 뒤였기에 모른 척 덮어두었던 일이었습니다. 황후는 안방마님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결백했으나 힘이 없어 죄인이 되었다. 이제 내가 힘을 가졌으니 너희를 죄인으로 만들어도 할 말이 없겠구나. 그 말에 최 부자는 기겁하며 땅에 머리를 부쉈습니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들이 어리석어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전 재산을 다 바치라 하시면 그리하겠나이다. 최 부자의 비굴한 애원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평소에는 거드름을 피우며 남들을 벌레 보듯 하던 그가 자신의 목숨 앞에서는 저토록 비굴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황후는 그런 최 부자의 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재산 내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이 어디서 왔느냐. 모두 이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것이 아니더냐. 나는 너희의 더러운 재물에는 관심이 없다. 황후의 단호한 태도에 최 부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황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주위를 둘러싼 호위무사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집안의 하인들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의 목을 베러 온 것이 아니다. 피를 보는 것은 나의 덕에 해가 될 뿐이다. 허나 너희가 지은 죄를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법. 황후의 시선이 마당 한쪽에 굳게 닫혀 있는 거대한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 곳간은 최 부자의 탐욕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도록 꽁꽁 잠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봐라. 저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안에 있는 쌀과 곡식을 모두 꺼내어 마당에 풀어놓거라. 황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호위무사들이 달려가 곳간의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곳간 문이 열리자 묵은 곡식 냄새가 확 풍겨져 나왔고 그 안에는 쌀가마니와 콩자루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엄청난 양의 곡식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많은 곡식이 썩어가고 있는 동안 그들은 흉년에 굶주려 풀뿌리로 연명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라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황후는 최 부자와 안방마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엄하게 명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지금 당장 비단옷을 벗고 하인들이 입는 무명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오늘 하루 이 곳간의 곡식으로 밥을 지어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에게 직접 대접하거라. 만약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평을 한다면 그때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명령은 최 부자 부부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남을 부리기만 했던 그들이 천한 하인들의 옷을 입고 아랫사람들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황후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거역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인들이 던져준 낡고 거친 무명옷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헐렁하고 냄새나는 옷을 걸치고 나온 두 사람의 몰골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배불뚝이 몸매는 낡은 저고리 사이로 삐져나와 우스꽝스러웠고 안방마님의 헝클어진 머리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황후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가마솥을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에게는 장작을 패게 하고 안방마님에게는 쌀을 씻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무거운 도끼를 들고 낑낑거렸지만 평생 해본 적 없는 도끼질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헛손질을 하다가 제 발등을 찍을 뻔하기도 하고 장작 파편에 맞아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 팔 떨어지네. 그는 연신 신음소리를 냈지만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창대로 바닥을 쿵 찍으며 노려보자 다시 억지로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흘러내려 눈을 뜰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안방마님 또한 죽을 마시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찬 우물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는데 손이 시려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예전에 연화에게 시켰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쌀자루는 어찌나 무거운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쭈그리고 앉아있자니 다리에 쥐가 나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꼴을 당하나 하며 신세 한탄을 했지만 문득 10년 전 어린 연화가 이보다 더한 고생을 매일같이 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쌀 씻는 물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뒤늦은 후회와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대문 밖에서 구경만 했지만 황후가 따뜻한 미소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자 하나둘씩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오늘 이 잔치는 최 부자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진 빚을 갚는 자리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즐기세요. 황후의 말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은
멍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밟지도 못했을 최 부자네 마당에 앉아 최 부자가 땀 흘려 패는 장작불을 구경하고 안방마님이 씻은 쌀로 지은 밥을 기다리는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묘한 통쾌함과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가마솥에서 밥 익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평소 최 부자네 담장을 넘어오던 기름진 고기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투박하지만 정겨운 사람 냄새가 섞인 밥 냄새였습니다. 덕구 노인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솥뚜껑을 열고 닫았고 하인들도 신이 나서 반찬을 날랐습니다. 그들은 주인 부부가 쩔쩔매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한 하녀가 안방마님에게 다가가 마님, 물이 부족합니다. 더 길어 오셔야겠습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자 안방마님은 평소 같으면 불호령을 내렸을 테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빈 양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밥이 다 지어지자 황후는 최 부자와 안방마님에게 직접 국자와 주걱을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한 그릇씩 퍼드려라. 배고픈 사람의 설움을 너희 손으로 직접 달래주어라.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밥과 국을 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밥을 받아드는 마을 사람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보면서 그들은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그릇에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자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그리고 이 한 끼가 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최 부자는 밥그릇을 건네며 한 노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노인은 작년 흉년에 소장료를 못 내어 최 부자에게 뺨을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밥그릇을 받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최 부자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드십시오. 최 부자의 입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랫사람에게 건넨 존댓말이었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며 그 아이들이 걸신 들린 듯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들도 배가 고파 울었겠구나. 우리 집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단단한 얼음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황후는 상석이 아닌 평상 한쪽에 소박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하얀 쌀밥에 된장국을 말아 드셨습니다. 화려한 수라상은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맛있게 밥을 먹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덕구 노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밥맛이 참 좋지요. 예전에 아저씨가 몰래 주셨던 그 주먹밥 맛이 납니다. 덕구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마, 꿀맛입니다요.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노인의 말에 주변에 있던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동의했습니다. 이 집에서 밥을 먹으며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갔습니다. 배를 채운 마을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몇몇은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네 집마당이 웃음소리와 노랫소리로 가득 찬 것은 집이 지어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땀에 젖고 그을음에 얼굴이 검게 변한 채 마루 끝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꽉 찬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높은 담장이 무너지고 그 사이로 사람들의 온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후는 식사를 마치고 최부자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흙묻은 그들의 손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흘린 그 땀방울이 너희가 평생 마신 비단 술보다 더 값진 것이다. 노동의 고단함을 알았으니 이제 남의 고단함도 헤아릴 줄 알게 될 것이다. 황후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황후의 말에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짐승이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울음이었습니다. 안방마님도 남편의 등을 붙잡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하늘을 물들였고 집안 곳곳에 켜진 등불이 따뜻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황후의 명으로 곳간에 남은 곡식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쌀자루를 하나씩 메고 돌아가며 최 부자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최 부자 어른, 고맙습니다. 그 인사는 비록 황후의 위세 때문이긴 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떨결에 맞절을 하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당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돌아가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차갑고 스산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북적이던 잔치의 열기가 남아있는 훈훈하고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황후는 덕구 노인에게 따뜻한 물을 데워 최 부자 부부에게 가져다 주라고 일렀습니다. 고생했으니 씻고 쉬거라.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예전의 주인으로 돌아가되 마음만은 오늘을 잊지 말거라. 황후의 자비로운 처분에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감동하여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탐욕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심어진 밤이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느티나무 그림자를 마당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황후는 행랑채의 깻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10년 전 눈물로 지새우던 그 밤의 달과 똑같은 달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평화롭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귀신도 원한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 사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 긴 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삼봉우리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간밤의 어둠을 말끔히 걷어내었고 최 부자네 집 지붕에 내려앉은 아침 이슬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황후마마의 행렬은 떠날 채비를 마치고 마당에 정렬해 있었는데 어제와는 달리 그 공기가 사뭇 부드럽고 온화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대문 앞에 나와 공손히 손을 모으고 서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왠지 모를 편안함과 후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그들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고 허리는 겸손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황후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황후는 최 부자 부부에게 가까이 다가와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가득 채운 독은 쉽게 깨지지만 비워내고 나누는 독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법입니다. 부디 어제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이 집의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을 불러들여 온기를 나누시게나. 그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진심 어린 부탁에 가까웠고 최 부자 부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마, 평생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최 부자의 대답은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황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미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두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고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도 길가에 나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황후의 행차는 이제 마을에 축복을 내리고 떠나는 신령님의 행차처럼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둥둥둥 북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위협적이 아니라 희망찬 울림으로 산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 부자는 행렬이 마을 어귀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먼지 구름이 가라앉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깊이 허리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행렬이 완전히 사라진 뒤 최 부자네 집에는 다시 일상의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예전의 그 적막함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어제 잔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치우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텅 빈 곳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쌀 한 톨이 아까워 발을 동동 구르며 아랫사람들을 쥐잡듯 잡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텅 빈 곳간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자. 곳간이 비었는데 마음은 왜 이리 꽉 찬 것 같지. 배가 고프지도 않고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하구려. 최 부자의 말에 안방마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안방마님은 부엌으로 들어가 하녀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말라고 일렀습니다. 얘들아, 어제 고생들 많았다. 남은 밥이랑 국 데워서 우리 다 같이 둘러앉아 먹자꾸나. 그녀의 말에 하녀들은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안방마님이 하인들과 겸상을 하자고 한 것은 집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쭈뼛거리는 하인들을 안방마님이 직접 잡아 끌어 마루에 앉혔고 최 부자도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그 자리에 끼어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앞에 두고 주인과 하인이 한 상에 둘러앉은 풍경은 참으로 낯설면서도 가슴 뭉클한 것이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덕구 노인은 밥을 먹다 말고 목이 메어 숟가락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화 아가씨, 보고 계십니까? 아가씨 덕분에 이 집안에 드디어 사람 사는 온기가 돕니다.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최 부자는 쑥스러운 듯 밥그릇에 코를 박고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덕구야, 밥이 식겠다. 어서 들어라. 네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 앞으로는 힘든 일은 젊은 놈들 시키고 너는 집안 살림이나 챙기며 쉬엄쉬엄 하거라. 최 부자의 투박한 위로에 덕구 노인은 네. 나리, 고맙습니다. 백골이 난망입니다라며 눈물 섞인 밥을 삼켰습니다. 그날의 아침 식사는 비록 반찬은 김치와 나물뿐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부자네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대문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해가 뜨면 활짝 열려 해가 질 때까지 닫히지 않았고
누구든 지나가다 목이 마르면 들어와 물을 마시고 쉬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과객이나 마을 노인들을 불러들여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피하던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고 하나둘씩 사랑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영감, 요즘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어. 예전에 그 심술탔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부처님 같으시네. 마을 사람들의 덕담에 최 부자는 허허, 부끄럽습니다 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안방마님의 변화 또한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감시하던 버릇을 버리고 오히려 수시로 곳간 문을 열어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살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자 그녀는 배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동네 안악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올해 김장은 우리 집 마당에서 다 같이 합시다. 배추도 넉넉히 절였고 양념도 많이 준비했으니 힘만 빌려주시면 가져가실 김치는 다 챙겨드리리다. 그녀의 제안에 마을 안악들은 기뻐하며 모여들었고 최 부자네 마당은 며칠 동안 웃음소리와 수다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갓 버무린 김치에 돼지고기를 삶아 나누어 먹으며 안방마님은 예전에는 몰랐던 나누는 기쁨을 톡톡히 맛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고 흰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어느 날 저녁, 최 부자네 사랑방 아궁이에는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굴뚝에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춥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온기를 즐겼을 최 부자였지만 이제는 사랑방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동네 노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주황색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와 눈 덮인 마당을 비추었고 그 불빛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도 따뜻한 등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들려오자 최 부자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아이고, 김 영감님, 박 서방님이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아랫목이 절절 끓습니다. 최 부자는 버선발로 마루까지 나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노인들은 옷에 묻은 눈을 털어내며 방으로 들어섰고 따뜻한 온기에 몸을 녹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와 시원한 동치미를 내어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요기 좀 하세요. 올해 고구마 농사가 잘 되어 아주 답니다. 그녀의 상냥한 말씨에 노인들은 안방마님 인심이 날로 후해지시네 그려. 복 받으실 거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서는 밤이 깊도록 옛날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단둘이 남아 찻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만이 들려왔고 방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최 부자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재물을 쥐려고 발버둥 칠 때는 항상 불안하고 잠도 안 오더니 이제 다 내어주고 나니 오히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 연화가 우리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왔었나 봅니다. 그때는 악연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귀인 중에 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보름달이 쟁반같이 둥실 떠 있었고 눈 덮인 사냐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은 멀리 한양 땅에 있는
황후마마의 궁궐까지도 닿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음속으로 연화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짐승탈을 벗고 사람이 되었네. 안방마님 역시 두 손을 모으고 황후마마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자 그들의 얼굴에 깊게 패여 있던 탐욕의 주름살 대신 온화한 연륜의 주름만이 남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행랑채에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덕구 노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틈만 나면 들어오던 외풍도 이제는 문풍지를 꼼꼼히 발라 사라졌고 솜이 두둑하게 들어간 새 이불은 깃털처럼 가볍고 포근했습니다. 노인은 잠결에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하다. 참 따뜻해. 올겨울은 하나도 춥지가 않구나. 그의 꿈속에서는 어린 연화가 고운 옷을 입고 나타나 아저씨, 이제 편히 쉬세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었고 노인은 그 미소에 화답하며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부자네 집은 인근 고을에서 가장 인심 좋고 덕망 높은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구유를 하고 지나는 나그네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하니 사람들은 그 집을 활인당 사람을 살리는 집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최 부자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장례식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와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고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좋은 곳으로 가시게라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안방마님 또한 천수를 누리며 덕을 베풀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 서 있던 늙은 느티나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해마다 잎을 피우고 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욕심쟁이 주인이 황후가 된 여종을 만나 개과천선하고 나눔의 기쁨을 깨달아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따뜻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낡았지만 윤기가 흐르는 기와집에서 은은한 밥 짓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그네여, 혹시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춥거든 그 마을을 찾아가 보시게. 열린 대문 사이로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이 그대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터이니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세상은 고요한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최부자와 황후마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나누면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소박한 진리를 품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으세요. 걱정일랑 잠시 내려놓고 눈 덮인 산골 마을의 따뜻한 아랫목을 상상하며 깊은 잠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상쾌한 기운으로 눈을 뜨시게 될 겁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